저희 세션은 외교부의 남미과장님, 그리고 코트라의 박민경 전문위원님, 그리고 코이카의 강승원 실장님 모두 우리 정책 관련 기관 대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11시 40분까지 끝내라고 하는데 대략 보면은 뭐 시간은 그래도 1시간 한 25분 있네요. 그래서 발표를 한 15분 정도 하신다 생각하시고 마음껏 쓰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남미과장님 또 일정도 있고 그러셔서 남미과장님 먼저 발표하도록 하고 그리고 코트라, 코이카 이렇게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장님 뭐 자료 같은 거 이거 다 되시죠? 네. 그러면 과장님부터 시작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교부 남미과장 홍사입니다. 오늘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학교에 오게 됐는데 보면서 제가 다녔을 때랑 너무 다르다는 느낌도 받고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보니까 되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좋은 기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아무래도 정책 파트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좀 큰 숲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트라 차원에서는 항상 투자 부분에서 아무래도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 코이카는 이제 개발 협력에 초점을 두셔서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중남미 전체 그림을 좀 보실 수 있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중남미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좀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최근 중남미 외교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외교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그 다음에 특히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 있어서 한 중남미 협력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 지형입니다. 최근에 그 콜롬비아에서 역대 최초로 좌파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중남미 지도가 나와 있는데 최근에 그 좌파의 집권 중인 국가가 지금 분홍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이 지금 여전히 파란색으로 우파 정부가 남아 있지만 10월에 있을 대권에서 좌파 루이스 룰라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당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보통 핑크타이드라고 하는데 이런 제1의 핑크타이드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의 핑크타이드하고 좀 달라진 점은 그 정치 이념이 어떤 진보라든가 아니면 보수에 대한 정치 이념이 좀 퇴소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각국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실용주의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중남미는 그 미국하고 중국의 지금 경쟁 구도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지역인데 좌파 정권이 더 들어섰다고 하지만 이 정권들이 좀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어떤 협력국을 다변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저희 한국한테는 전략적으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중남미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고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정부패라든가 민생 문제 해소 이러한 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굉장히 증대하기 때문에 이런 좌파 정부의 새로운 핑크타이드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를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새로 등장을 했는데 경제하고 안보를 따로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 위기가 국가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망 교란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그 자원 에너지 부국인 중남미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최근 문화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그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지만 자원 도움이 중남미에게 되려 기회가 되고 있고 이런 국가와 지역과의 협력을 좀 전략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특히 중남미는 리튬이 이제 전략 광물로서 저희가 배터리 만드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구리라든가 이런 전략 광물이 거의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옥수수나 대두유 같은 그 곡물도 저희가 중남미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에서 저희가 옥수수를 한 30% 이상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전적인 어떤 이런 공급망을 확보하는 문제, 이러한 데 있어서도 중남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가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파트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가 그 아르헨티나의 그 리튬 공장을 착공을 했고요. 한 3억 불 정도 투자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향후 리튬 개발을 위해서 40억 불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고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남미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잘 알고 계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중남미는 33개 국가가 있는데요. 지금 그 대만과의 단교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그래서 파나마, 도미니카, 엘살바도르가 2017년, 18년에 단교를 했고요. 최근에는 니카라과도 대만과 단교를 하면서 현재 중남미 대만 수교국은 8개국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위급 교류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1대1로에 대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3개 중에서 21개국이 1대1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교육 투자 차원에서도 거의 지금 1, 2위 교육부로 급부상을 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투자뿐만이 아니라 차관을 엄청나게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 장학생 추천된다든가 이런 공공외교도 강화를 하고 있고, 안보 방산 분야의 진출도 확대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중남미 내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중남미 같은 경우 미국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알려져 있던 지역인데요. 미국은 이제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중남미발 이민 문제를 좀 완화를 하고 민간 투자를 독려하면서 그 중남미 외교를 좀 챙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언어나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유대를 강조를 하면서 연대를 계속 지속해 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교관계 수립한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친구를 자부를 하면서 아베 총리는 별도의 중남미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저희 정부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중남미 외교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아까 그 개회식에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중남미 정책에 있어서 국정 과제로 내세우는 패러프레이즈는 함께 번영하는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외교가 좀 멀지만 중남미에 대한 외교 강화를 더 강화하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 신기련에도 기여를 하고자 한다는 측면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위급 교류를 좀 확대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국별로, 아니면 소속 지역별로 맞춤형 실질 협력을 좀 강화해 나가겠다는 측면입니다. 고위급 교류는 저희가 역대 정권을 보면은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대통령이 방문한 사례가 문재인 대통령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 정도 있으셨는데요. 대부분 보통 정권 말기 정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 정권에서는 초기에 최고위급 정상 외교를 가동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15개 국가와 수교 60주년을 맞는 되게 특별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살려서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신정부 출범 계기에 아까 보셨지만 중남미 대서관이 많이 있는데, 그때 고위급 경축 특사를 파견해서 저희의 중남미 외교 강화 의지를 전달을 하려고 하고요.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되면서 대면 양자라 다자 외교를 좀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콜롬비아에서 P4G 회의 정상회의가 있고요. 내후년에는
페루에서 아이펙 정상회의,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G20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런 다자 회기를 활용한 정상 외교, 고위급 외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실질 협력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안보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중남미에 대한 그 공급망 협력이라든가 그다음에 FTA 네트워크를 좀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남미와 저희가 같이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 예를 들면 인프라라든가 디지털, 친환경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중남미에는 되게 다 작은 그 소다자 협의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블록이 있는데 태평양 동맹이라든가 메르코스루와 같은 경제적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저희가 파급 효과가 높은 시장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과의 FTA 확대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위급 외교 교류 활성화 측면에서 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초에 수교 60주년 기념 특별 포럼을 개최를 했고요. 또 그리고 부산에서 한 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전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저희 법원 특별 특사께서 파견이 되셨고 하반기에도 아르헨티나, 페루와의 고위 정치 회의에 그다음에 중미를 중심으로 한 특별 라운드 테이블 통상 투자 포럼 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외교 분야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공급망 협력을 좀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자원 에너지 분야, 그 핵심 광물인 리튬 관련된 협력을 지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서 리쇼어링 정책들이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이 멕시코라든가 중미 등 미국 인접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논의를 좀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이나 시장 확대 차원에서도 한 멕시코 FTA나 한 에콰도르 무역 협정, 그다음에 기존에 체결된 칠레와의 FTA 개선 협상도 추진해 나가고 말씀드렸던 그 소규모 다자 경제 블록 차원에서의 FTA 연결망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맞춤형 실질 협력 분야에서는 말씀드린 저희가 갖고 있는 유망 분야이자 중점 협력 분야는 인프라, 디지털 전환, 그린 에너지로 보고 있고요. 인프라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남미가 우리가 수주한 건설 시장에서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년도 기준 69억 불을 저희가 수주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 시장에서 3대 건설 시장으로 지금 부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남미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의 국책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원도 적극해 나가려고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멕시코라든가 페루, 파라과이, 파나마 등이 주요 협력국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분야에서도 굉장히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남미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비해서 중산층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5G라든가 아니면 핀테크 같은 그런 디지털 분야에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기술력을 좀 공유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좀 큰 나라들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가 주요 협력국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라든가 2050 탄소 중립 이런 거에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중남미 되게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보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그런 분야에서 그린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이러한 관해서 칠레나 아르헨티나를 주요 협력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기구나 다자개발 은행들과의 협력도 적극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다자개발 은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금 지리적으로 어려운 중남미 국가들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제 재원 조달 문제인데 이런 재원 조달 문제에 있어서 MDB와의 재원 활용 사례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발전 과정에서의 협력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경제 측면이 아니라 사회 환경을 다 아우르는 되게 복합적인 통합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빈곤이 악화되면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이 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마찬가지겠지만 공여국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 투자가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2030년까지 SDG 달성을 위해서 필요했다고 봤던 개발 재원이 2.5조 불에서 한 2배 정도 상승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여성이라든가 난민들 취약계층에 대한 불평등 완화가 악화가 더 심해졌다고 보고 있고요. 중남미 같은 경우는 고인플레이션이라든가 부채 문제, 그다음에 정치적 불안정, 그다음에 자연재해 등이 지속적인 그 위험 요소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2030 SD 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협력 분야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린 수소, 청정 에너지 분야가 굉장히 좋은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중남미 같은 경우는 이 단순히 그 에너지 분야의 협력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을 아르던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좀 종합적인 협력 수요가 되게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기후변화 및 녹색 전환도 굉장히 중요한 협력 분야인데, 중남미 같은 경우는 그 선진국보다는 이제 중소득국들이 많고, 그러니까 선진국과 똑같은 수준의 그 에너지 전환을 요구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같이 협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농업이나 식량 안보도 굉장히 중요한 협력 분야고, 그다음에 난민이나 이주민 같은 취약계층을 돕는 인도적 지원, 5대2 사업도 점점 확대하는 게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 대상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저희 그 국가 위상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자유나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니카라과라든가 베네수엘라 같은 조금 저희하고 가치를 좀 달리하는 국가와의 협력은 좀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ODA 중점 협력국, 그다음에 특히 BI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2030 부산 엑스포의 주제가 그 지속가능 발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돌봄과 나눔의 장이 부주제로 채택이 됐는데요. 이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속가능 발전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파트너십 차원에서는 저희가 양자적으로 하는 협력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멕시코, 코스타리카와 같은 주요 국가 삼각 협력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GCF나 GDJ 같은 그 기후 분야나 지속가능 발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 특히 한국에 있는 그런 국제기구와 협력을 좀 강화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P4G 정상회의가 콜롬비아에서 내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모멘텀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보 혼자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라든가 연구소, 학계, 시민사회와의 포용적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교부 차원에서는 이 중남미에 대한 협력 강화 차원에서 민간 외교 자산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 그 중남미 국외 산하에 설치되어 있던 자원 인프라 신산업 협력센터를 라틴 아메리카 협력센터로 개편을 해서 운영 중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중남미 관련 첫 국제기구인 한시카 협력센터를 한국 내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중남미 관련된 연구라든가 민관 협력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재단 설립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활동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박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 과장님.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범위를 좀 좁혀서 우리가 실무 기관들 이야기를 들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박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모든 게 다 링크가 되다 보니까 거의 모든 분야를 다 이
범주에도 또 들어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아시다시피 코트라는 어찌 보면 여러 기관들 중에서 정부 부문과 그러니까 정책 부문과 실무 분야를 연결시키는 딱 접점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업이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따가 뭐 유익한 질문들 많이 있을 거고요. 지금 오늘 이 비디오 녹화하는 것은 나중에 홈페이지에 띄울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자리에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지 않았어도 관심 있는 분들이 나중에 또 들으실 수도 있고 좀 더 발전된 질문이 있으면은 또 그분들이 또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발표까지 듣고 우리가 토론 내지 질문을 하도록 하죠. 마지막 주제 발표는 농가 기후 변화라는 주제로 강승원 코이카 중남미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코이카의 중남미실 강승원입니다. 먼저 그 앞선 발표에서 이제 우리 홍선희 과장님께서 큰 중남미 외교 정책, 그다음에 우리 박 연구원님께서 큰 기술, 큰 규모의 기술을 통해서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봤다면 저는 이제 코이카에서 하고 있는 좀 더 작은 기술, 그 작은 기술 통해서 특히 중미 지역에서 소규모 농가들이 기후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래서 앞에 두 개가 좀 큰 담론이었다면 저희는 이제 약간 실천 방안 쪽으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담이지만 이 빠짜마마 TV의 그 구독자입니다. 제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 직접 와서 이렇게 또 발표를 하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테말라에 지금 3년 근무하고 온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과테말라의 그 긴 3년 동안 그 파차마마 TV를 보면서 많은 위안을 얻고, 또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이건 왜 그럴까에 대한 이론적인 그 좀 배경이 부족할 때 여러 교수님들이 많은 강의를 올려주셔서 참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발표를 할 내용은요, 그 기후변화 피해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코이카에서는 어떻게 적응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업들이 한계랑 도전 과제가 뭔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후변화 피해 현황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오후에 아마 키예프에서 이승호 박사님께서 작년에 이제 되게 좋은 그 연구 그 보고서를 내주셨고, 그 관련한 그 발표를 조금 오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120년 동안 과테말라가 지난 120년 동안 이제 온도가 어떻게 변했나,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나 검정색으로 갈수록 이제 좀 더워지는 그런 이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과테말라는 지난 120년 동안 점점점 더워지고 있다, 이제 이런 그 나타낸 거고요. 그다음에 엘살바도르도 마찬가지로 지난 120년 동안 굉장히 날이 갈수록 더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꼬레도르 세코 중미 그 건조회랑 건조지대가 이제 점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온두라스, 과테말라, 살바도르 북미 3트라이앵글로 노르테라고 하는 북미 3개국이 이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따 오후에 이승호 박사님께서 더 자세한 어떻게 기후가 패턴이 변화됐는지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그거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지난 최근 30년, 그 다음에 최근 30년, 전 30년, 그러니까 60년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최저 기온도 높아졌고 최고 기온도 높아졌습니다. 근데 또 이제 되게 특이할 만한 게, 강수량은 60년 전이랑 30년, 그러니까 60년 전에 30년 평균이랑 최근 30년 평균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20mm 정도, 그러니까 한 1% 정도 이제 더 늘어났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저기 색깔로 보이듯이 5월 달에 강수량이 엄청 늘었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강수량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에 또 강수량이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강수량이 또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패턴이 바뀌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통 그 4월 말, 특히 중미 지역은 가장 기초적인 작물이 이제 옥수수인데, 옥수수를 4월 말에 파종을 해서 보통 한 3.5개월에서 4개월 정도 키웁니다. 근데 이제 이 패턴으로 보자면 4월 말에 딱 심어서 이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이제 최근 3년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때 한번 잃습니다. 수확을. 그래서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7월 달에는 원래는 그 전월 그 우기 때 전월 대비해서 좀 비가 적게 오는 기간입니다. 그걸 이제 까니cul라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굳이 우리로 하면 이제 대서랍니다. 장마가 끝나고 약간 비가 안 오는 기간. 이제 그 기간을 그 기간이 사실 엄청 더 줄었다. 그 기간이 그 비가 오는 안 오는 그 규모가 줄었다. 원래 307mm에서 263mm면은 그 까니큘라 기간이 더 길어지고, 그 다음에 비가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적게 온다. 그래서 그때를 준비를 하고, 뭔가 그때 비가 안 오는 기간에 물을 줄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잃습니다. 그래서 그때 잃고, 이제 7월 달에 다시 한번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4개월 기다려서 11월에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11월 수확이 돌아오는 가장 10월에 또 비가 예전보다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이때 또 다시 한번 잃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강수량의 전체 그 양은 변화가 없지만 그 오는 패턴의 약간 변화 때문에 그 이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지난 그 기후 변화의 그 사이클로 봤을 때 좀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이렇게 거의 이제 수확이 앞두고 있는 게 이제 이렇게 그 장마를 이제 입어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의 사진은 이제 그 까니cul라가 너무 길어져서 저렇게 이제 또 건조하기도 하고, 또 수확을 앞두고 저렇게 비가 또 많이 와가지고 저렇게 이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1970년대부터 이제 최근까지 그 산림 피복률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가 직접적으로 피복을 황폐화하진 않았는데,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기후 변화의 이후로 그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비해서 저렇게 녹색 부분이 많이 줄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 사업 대상지의 이제 위성 사진인데요. 과거 이제 10년 동안 사진이 점점 이렇게 황폐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06년에는 그래도 조금 녹색이 많이 보였는데, 15년에는 군데군데 빠져 있고, 21년 되면은 거의 이제 사막화로 진행되는 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생산 방식을 변화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이제 비가 오는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산 방식을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특히 이제 농업 생산이 감소하고 그 여러 가지 그 가뭄과 그 홍수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농업 생산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농가 소득도 감소가 되고, 이제 돈이 적게 드니까 저렴한 그 다음 연도 파종할 거를 저렴하게, 그러니까 싼 종자를 쓸 수밖에 없죠. 싼 종자는 퀄리티가 좋지 않은 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다시 악순환으로 농업 생산에 또 감소에 영향을 주고, 농가 소득에 또 감소를 주고, 그다음에 또 비료도 돈이 없기 때문에 또 비료를 조금밖에 줄 수 없게 되고, 그럼 또 농업 생산이 또 감소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농민들이 가장 조금 그 패착을 둔 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해결 방안을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게 그 나무를 베고 경작지를 확대하는 식의, 왜냐하면 이제 나무를 벨 수밖에 없는 게 중남미의 소규모 농가들은 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이제 나무가 있는 산을, 그 외에는 이제 다른 다 지주들이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손을 댈 수 있어서, 그래서 결국 이제 나무를 더 베고 옥수수 경작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태계 시스템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방식도 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식량이 감소가 되니까 먹는 걸 좀 줄입니다, 가게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애들 학교를 좀 덜 보내고, 아파도 병원을 좀 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금융기관, 그러니까 공식 금융기관 아니죠. 2금융권, 3금융권에서 약 70%, 80% 되는 이자를 받아서 이제 다시 이제 농업 생산에 투자하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상석 교수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기후변화 위기는 기후변화 위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위기 플러스 사회 경제 위기 플러스 보건 위기가 다 합쳐져 있는 거다라는 게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집에 있는 소를 팔기 시작하든가, 농기구를 팔기 시작하든가, 아니면 집을 팔기 시작하든가, 이제 자산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사실 그 기후변화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되고, 돈을 좀 이제 뭐 또 빚을 내서 꼬요떼라고 하죠. 불법 이주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고용해서 4,000불씩 주고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되고, 근데 그마저도 없는 사람은 최근 이제 유행한 카라반이죠. 그래서 걸어서 같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수단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사회의 소셜 코이전을 또 파괴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결국 다시는 회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자기 땅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이주하는 이런 방식으로 소규모 농민들이 이제 대응을 해 오셨습니다. 이미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개발에 있어서 선형적인 방법. 그래서 과거 그 미래의 가능성을 없애가면서 그 발전을 하는 발전이 아니죠. 여기는 생존이죠. 생존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내일 그 밥을 지어야 되는 그 솥단지를 다 깨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원래 이렇게 저렇게 산에 나무가 있으면 저렇게 비가 많이 와도 아래로 이제 돌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를 다 뽑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산에서 비가 집중호우가 오면 저렇게 강으로 바로 다 이렇게 그 돌들이 흘러내려서 그 산사태가 나고요. 그래서 저 산사태가 난 큰 돌들이 결국 저렇게 그 지류들을 이렇게 막고 파괴하면 결국 이제 오른쪽 사진처럼 저렇게 이제 그 토사들이 밀려와서 강의 역할을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저 왼쪽에 보는 사진처럼 저렇게 하천은 있지만 그 흙이 다 쌓여서 물이 흐르지 않는 저런 건천으로 바뀌게 되고 또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그 이제 산에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나무가 없고 이제 저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 산도 문제지만 그 산사태도 문제지만 저 하류 그 산 아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수자원이 마르게 돼서 그 먹고 그다음에 농사에 지를 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대응 방식이 농민들이 대응을 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미 정부에서 코이카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수요들의 키워드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뭐 수자원 확보, 가뭄, 홍수, 이민, 농업, 뭐 관계, 기후 변화, 생태계 복원 이런 식의 그 다양한 요청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거를 사업화하는 사업들을 이제 코이카에서는 약 이제 2010년도 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미 지역에서 남미는 빼고요. 중미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과테말라가 많이 하고 있고요. 엘살바도르도 이제 한 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사업들은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소규모 농민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 이제 생산 방식이나 생활 방식을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거를 인식시켜 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세부 내용으로는 기후 패턴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경작 시기도 바꿔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심어야 되는 작물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종자나 비료도 그거에 맞춰서 기후 변화에 그 내성이 있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라고 이제 그런 그 교육들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를 파손하지 않고 생태계와 공존하는 방식의 생산 방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전통 농업 그래서 양계나 양복, 양식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전통이지 않지만 그런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예 비농업, 공유화나 아니면 임산물 가공 이런 등으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조금 그 인식을 좀 개선시켜주는. 그다음에 중앙 정부랑 민간 지방 정부, 그다음에 민간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소개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너네들이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또 이제 같이 인식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후 변화가 그 캄비오 클리마티코라는 그 큰 단어가 그 큰 그 이미지를 그 삶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고 변화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이제 역량 강화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할 때 그 썼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플란데 마네호데 테레노 그래서 땅을 어떻게 매니지할지 그런 플랜을 세우는 그런 그 농민들한테 이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X표 쳐져 거 있고 뭐 X표 안 쳐져 있는 거는 이제 그 동네에 맞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저기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Que producir y hacer para tener seguro nuestro comida. 그래서 이제 그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해서 뭘 생산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뭐 근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이제 저렇게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 농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조금 이제 교육을 했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그거는 이제 퇴비를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이제 실습장인데 퇴비를 만들고 거기에 보시면 지금 보이는데 조그마한 이제 지렁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이 키워서 지렁이들은 거기 틸라피아 그 마법의 생선이죠. 그냥 밥만 주면 그냥 알아서 크는 틸라피아를 이렇게 양식해서 이제 그것까지 이제 별도의 이제 단백질 자원으로 이렇게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교육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런 토끼나 아니면 뭐 닭 이런 것도 키워서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제 특히 중미는 이제 옥수수에 굉장히 많이 애착을 갖고 있어서 옥수수 이외에 뭐를 심는다는 건 크게 막 쉽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옥수수 말고 좀 더 옥수수보다 빨리 자라고 좀 더 현금으로 바꿔서 돈을 벌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걸로 옥수수를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야채 작물을 교육시켜준다든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이제 조금 약간 인식 개선, 그 다음에 기후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요거를 했다면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제 현장에서 했던 활동들, 이제 좀 더 인프라에 가까운, 그래서 이제 토양 복원, 아까 그 산사태가 났던 그런 그 땅들을 다시 복원하는 기술을 지원해주고, 기자재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작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채소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기자재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또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관계 인프라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뽑아진 나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들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 조합을 만들어서 그 농민 조합 단위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정부에서 전체 예산의 1%를 산림 보조금으로 그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10년 동안 나무를 키우면 그 10년 동안 그 산림 보조금을 조금씩 줘요. 그게 이제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농가의 엑스트라 이제 또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개도국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정부에 뭔가 신청하기가 굉장히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 어플리케이션, 지원서를 내면 그 다음 지원서가 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법적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법적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농민들은 글을 또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재원은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중간에 그런 에이전트들을 고용을 해서 농민들이 저 산림 보조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끔 많이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야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산림 부산물 가공품이 나올 때 어떻게 상품화해서 어떻게 잘 좋은 가격에 잘 팔 수 있을지 지원해주고, 기상 정보 제공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은 농가들에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어프로치인데요. 그래서 이제 건기 동안 아예 농사를 못 짓는 동안 현금 지원을 해서 이제 기본소득처럼 이제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가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현금 지원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난보험, 그래서 이제 너무 홍수가 크거나 가뭄이 크면 이제 그때 이제 보험을 가입했을 때 자기가 이제 심은 것만큼 보험에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재난보험 지원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시면 이제 맨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렇게 산사태가 나 있는 산을 저렇게 지금 깎여져 있는 거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이제 토양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나무를 저렇게 또 일렬로 잘 예쁘게 심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왼쪽에 보시면 이제 테라스처럼 저렇게 이렇게 그 산사태가 나 있는 그 땅을 이제 테라스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다음번 비가 많이 와도 그게 이제 산사태가 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테라스 위에는 또 다른 작물들을 심어서 또 소득을 엑스트라로 얻을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이제 시설 재배를 통해서 이제 오이, 뭐 가지, 피망 이런 거, 파프리카 이런 걸 해서 이제 쉽게 시장에서 내다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 원예 또 지원하고, 가지 이게 되게 크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비닐하우스 조그맣게 이제 지원도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조그만한 하여튼 저게 이제 까니꼴라 때 비가 안 오는 기간에 이제 농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그만 저수지, 그다음에 건기가 시작되면 약 2개월 정도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주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 저기 검은색 이제 파이프가 보이잖아요. 이제 점적 관수, 그래서 리에고 데 고떼오라고 하는데 저기 스페인어로는 드립 이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파이프에 바늘 같은 걸 뚫으면 물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물이 뿌리로 직접 가게 되면 물을 조금만 써도 똑같은 효과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제 저런 관계 시설도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묘장에서 저렇게 나무들의 묘목을 심어서 실제로 나무를 다시 심게끔 저렇게 지원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무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이런 나무를 심는 형태별로 마이즈, 저기 옥수수랑 나무랑 같이 심었을 때는 어떻게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저기 오른쪽에 이제 카페, 그래서 이제 커피나무랑 나무랑 같이 심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매뉴얼인데 사실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교육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왼쪽의 사진은 저 유엔 총회 이사장이라고 하나요? 유엔 총회
이제 총회 대표님이 여기 저희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저희 이제 그 나무가 이제 자라면 그냥 계속 두는 게 아니라 이제 큰 나무는 또 베고 그거를 이제 산림적으로 활용을 하고 산업적으로 그다음에 또 새로운 나무를 심고 이렇게 순환되게끔 그래서 자원도 이용하면서 또 다시 자원을 순환시키는 그래서 그 나무를 활용해서 저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목재 시설, 목재 가공 시설 저희가 지원해 준 건데 거기도 가보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목재로 저희가 과테말라 산림청이 지방 사무소를 저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그 동네 청소년들을 교육시켜서 그 동네 청소년들이 직접 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왼쪽에 보시면 신발 있잖아요. 저기 이제 지역의 이제 주민들이 또 이렇게 한 땀 한 땀 따서 저렇게 판매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자의 이름입니다. 신발 안에. 그래서 이제 누가 팔았으면 돈을 누구에게 주는지 그걸 위해서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또 오른쪽에는 이제 그 과테말라에는 사실 먹진 않지만 중동이나 인도로 많이 수출하는 카다몬이라는 그 작물이 있습니다. 그 향신료인데요. 근데 이제 과테말라 사람들은 먹진 않는데 거기에 이제 키우는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카다몬 가공할 수 있는 공장도 저렇게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좋은 종자들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시설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요 사진은 이제 그 시골에 그 금융에 이제 소외돼 있는 계층 그 사람들에게 이제 과연 금융은 어떻게 받고 그다음에 적절한 대출은 어떻게 받고 적절한 대출을 받아서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래서 그 교육을 한 다음에 저희가 그 플랫폼으로 직접 저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돈을 찾으러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요런 게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활동했던 거고요. 주요 성과 및 도전 과제를 보면 성과는 과테말라에서는 뭐 한 1,500명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했고요. 11개 양묘장, 그러니까 11개 아까 그 조그만한 그 나무를 키울 수 있는 나무 종자를 키울 수 있는 양묘장을 지원해서 4,300헥타르의 이제 조림을 완료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산림 보조금 그러니까 1년에 1,400만 불 정도.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체 그 농민들을 나눠서 하면은 뭐 1년에 한 400불, 500불 정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그 자연도 보존하면서 그다음에 엑스트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역 단위 5개 그 소기업들 지원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서 하고 그다음에 가공기자재를 지원해서 아까 봤듯이 좀 더 나은 가격으로 상품을 팔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모델을 저희가 이제 그 GCF 사업으로 저기 이제 FAO랑 같이 신청을 해서 21년부터 27년까지 이거 괜찮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아서 2,860만 불을 또 연계해서 유치해서 그 동네에서 다른 지역으로 조금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 조그만 저수지 162개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관계수로도 이제 다 지원을 해줘서 농경지가 예전에 비해서 한 50% 정도 확대가 됐고, 그다음에 농가 소득도 거의 68% 이상 달성이 됐습니다. 이제 도전 과제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인 점은 중미 지역 기후 변화 대응 사업은 아주 검증된 정형화된 기술적인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대로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뽑아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뭐 이론적으로 저희가 검증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뽑아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미 특히 중미는 파트리아 데 마이스라고 그러는데 그 옥수수의 고향인 나라라 해서 옥수수가 약간 종교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너네 옥수수를 심지 말고 야채를 심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처음에 쉽지 않았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1960년대에 FAO 애들이 와서 우리나라 농민들한테 너네 쌀 심지 말고 다른 거 뭐 버섯 심고 상추 심어서 팔아야 그러고 쌀은 사 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우리 아버지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게 되게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좀 이해는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업이 계속 굴러가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근데 한 사이클을 돌아서 그런 그 야채를 심어서 야채를 팔고 그 돈으로 갖고 옥수수 사 먹는 한 사이클만 딱 돌면 이 농민들이 돈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그거를 아주 본능적으로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 사업을 이렇게 잘 꾸준히 이끌어 나가면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그렇게 이제 됐는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어려웠다. 그리고 이제 이제 중남미가 이제 어저께 특히 중미는 이제 중미 5개국은 어제가 이제 201년째 이제 그 독립기념일이었는데 9월 15일이 독립 이후에 중미 지역의 그 회복력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좀 못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소외 계층들을 착취하면서 회복을 해왔거든요.
과거에 그 IMF 때 80년대 때 IMF 때도 그렇고 그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 때도 그랬고 못 사는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그 위에 있는 계층들이 그 회복을 하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그 정부의 그 정책에서 그 인디애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가 이거를 자기네 재정을 문제로 인식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결국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자체를 참 깨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모름지기 민주주의의 국가의 역할이라면 그러니까 이러한 소외계층들을 그 나라의 시스템에 편입시켜서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중미 지역 제가 있었던 중미 지역은 최소한 그러한 정책적 의지는 보이진 않아서 그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도전 과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러한 그 정책 결정 과정이나 사업 주요 과정에서 이제 그러한 소외계층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이 친구들이 그 사회적인 그런 스테이터스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사회적으로 돈이 좀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좀 의식화되는 이러한 게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국 자기네들의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지만 이 정부 정책에서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업에서 이러한 그 소외계층들의 이해관계자들을 반드시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회복력 증가를 위해서는 사회적 지위가 향상돼야 되고 그래서야만 지속 가능성이 이제 확보가 되겠다. 이제 이게 이제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우리 내부적인 그 한국의 내부적인 도전 과제인데요. 한국의 ODA의 큰 장점은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뭔가 어디에 좋은 게 있고 어디에 성공했다는 모델이 있으면 굉장히 쉽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 그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또 그거에 반대로 조금 약간 어려운 점은 그게 또 오래 가진 않아요. 계속 새로운 걸 찾고 계속 뭔가 한국이 좀 잘하는 거를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정형화된 해결 방안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그걸 넘어서는 뭔가를 또 자꾸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저한테는 도전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사업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지원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코이카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 정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다양한 공유국과 다양한 기관, 민간과도 협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또 큰 도전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조금 마지막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이게 좀 희망적인 그걸 봤는데 이제 저기 사진에 이제 저 키 크신 분이 과테말라 부통령입니다. 기에르모 카스티오라고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저 사업 대상지가 차로 한 11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도 한 4시간 정도 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업지 방문을 해주셔서 윌리라고 그러는데 기에르모라서 윌리 고맙다 여기까지 와줘서 그랬더니 이제 저는 이제 그 중미 지역 그 정치인들한테 처음 그런 컨셉의 말을 들었어요. 정치인들은 사람이 있는 데는 가야 되고 사람이 필요한 거는 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사업을 통해서 이게 좀 조직화가 됐고 그다음에 이 조직이 좀 목소리를 내서 이 목소리가 시청에까지 닿았고 그럼 이제 시청 레벨에서도 이 농민 조직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음 선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부통령조차도 이러한 농민 조직들을 활용해서 다음 선거에 어떻게 활용할지 이거를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그 정부의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던 그런 농민들이 저희 사업을 통해서 조금 그 자존감을 얻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소득도 얻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좀 목소리도 되고 그래서 결국 그게 저 높은 부통령까지 가서 저 사람이 다음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한번 본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 사업이 기술적으로도 성공했지만 약간 좀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도 좀 희망을 봤다. 물론 그게 뭐 하루 아침에 다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그 한 발짝 앞으로 나간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한국 ODA는 그 한 발짝이 나가면 이제 다른 발자국을 또 찾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돌아오면서 이제 과테말라 3년 있다 돌아오면서 다음 소장님한테도 이런 사업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봐 달라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저희가 본부 차원 제가 이제 다행히 또 중남미시로 돌아와서 본부 차원에서도 조금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 실장님 아주 재미있게 발표해 주셨고 현지 문제점뿐만 아니라 현지의 수요 이해관계
그 컨텍스트 이런 걸 잘 이해하고 계셔서 뭐 든든합니다. 발표 감사하고요. 저희가 11시 40분까지 끝내야 된다 그랬죠. 저희가 10분 정도 늦게 시작은 했지만 그 이후는 뭐 점심 미팅이 전체 있는 건 아니죠. 전체 미팅은 아니죠. 오케이. 그러면 조금 길어지면 한 5분, 10분 정도 더 쓸 수 있는 걸로 하고요. 우선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 뭐 편안하게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뭐 꼭 제가 궁금해서라기보다 나중에 이 동영상이 올라오면 발표들 들으시면서 듣는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분이 각자 본인에게 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플로어에서 뭐 편하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뭐 손 드시고 하시려는 것 같은데 눈치가 아닙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네. 그래요, 임현정 씨. 네. 이거 마이크가 필요한가요, 혹시? 네. 뭐 일단 큰 소리로 질문하시죠. 네, 큰 소리로 하십시오. 개학원생인데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드리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환경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옥수수가 자랄 수 없게 되거나 그런 환경들이 변화해서 기를 수 없을 때도 생길 텐데, 혹시 그런 걸 대비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 또 지원이 사라져도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까 글을 모르니까 그런 중간 과정을 도와주신 거나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글을 알려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를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아까 이해관계자의 원주민 여성 막 이렇게 있는데 이해관계자의 여성이 왜 있는지 궁금했고, 또 그 프로세스가 느리거나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하셔서 한국은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있으니까 그 프로세스를 줄이거나 아니면 빠르게 하는 걸 도와주는 거는 생각하신 적이 없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하고요. 우리 방금 질문한 임효정 씨는 대학원 신입생이신데 그 중미 지역 특히 뭐 코스타리카나 이 중미 지역의 환경과 관련된 일에 평생 종사하고 싶어하는 매우 열정적인 학생이십니다. 자, 또 다른 뭐 편하게 질문 있으시면 네, 하시죠. 여기 마이크.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어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우선은 저는 두 분께 각각 따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지금 하는 주제가 좀 약간 어긋날 수 있긴 한데, 우선 첫 번째는 박민경 전문위원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박민경 전문위원님께서는 아까 전에 다양한 에너지 투자 사업을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서 든 생각이 뭐냐면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사업도 좋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전력 생산 방법으로는 원자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제가 좀 어긋나긴 하지만 약간 남미의 원자력 시장이 약간 진출 가능성이 높은지, 만약 안 된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듣고 싶거나 아니면 개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죄송합니다. 지금 페이지를 좀 넘겨야 돼서.
홍상임 외교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상임 과장님께서는 아까 전에 대중남미 외교 정책을 언급하는 와중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최근 대만에 관련해서 그 대만 동맹 관계법이라는 약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대만과 수교해 있는 국가들에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에 관련된 법을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만의 수교국 중에는 남미 국가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미국의 동맹관계법이 그 중국의 중남미 진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혹시? 네, 없으시면 뭐 지금까지 나온 질문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풍부한 거긴 하지만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언급을 할게요. 박 의원님 발표 내용에서도 그렇고 홍 과장님 발표 내용에서도 사실은 이제 MDG 사업이라든가 뭐 수출입은행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언급은 됐는데 오늘 뭐 항상 모든 행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오늘 수출입은행도 왔더라면 더 좋았겠다 싶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이 많은 사업들이 사실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코이카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 분 모두 그 각종 사업들이 이제 많은데 우리 한국의 단독 사업도 있고 또는 뭐 다자간 개발은행이라든가 또는 국제기구들 뭐 유엔 산하 기구든 어디든 뭐 그런 것도 많고 하여튼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재원의 소스들을 한번 뭐 큰 그림으로라도 한번 나누어서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제 재원의 소스가 만약에 우리나라 단독 재원인 경우는 비교적 좀 더 뭐랄까요? 우리에게 플렉서블하고 유연성이 있지만 다자간 사업이라든가 같은 다른 기구들과 할 때는 사실 어떤 우리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이 반영되기보다는 또 그쪽의 입장도 중요하고 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 다른 하나는 역시 연관되는 것인데 예컨대 이제 1980년대 외채 위기 이후에 또는 뭐 90년대 이후에 MDG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환경 기금들이 만들어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환경 기금이 이제 좋은 측면에서 쓰인 것도 있고 비판적인 것도 많이 있긴 한데 혹시 우리나라가 이 지속 가능 개발이든 클라이밋 체인지든 어떤 이슈든 간에 그런 쪽으로 좀 특화시키는 기금을 중남미든 아니면 다른 제3세계 국가든 그런 기금 자체를 준비하는 또는 그럴 계획 뭐 이런 것이 혹시 없는가 하는 생각이 어쨌든 들었습니다. 말씀해서 언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표하신 것 중에 그 코이카 발표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 현지의 뭐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늘 개발 주제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 오너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현지 국가의 오너십 또는 현지 지역 사회의 오너십 그쪽에 이제 입장 뭐 이런 거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아까도 우리나라 얘기 조금 하셨지만 우리가 1950년대 미국 원조기관 이카가 사실 우리 입장을 많이 이해를 해줬지만 미국에 돌아가서 보고하면 미 의회에서 다 잘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미국 또는 미군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원조로 다 바뀌곤 했었는데 과연 코이카 입장에서는 현지의 그 로컬 오너십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어떤 뭐 좋은 뭐 경험상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현지 오너십을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되더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매우 추상적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좀 뭐 경험 삼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강 실장님 발표에서 제가 이제 비판하는 게 아니지만 아까 예컨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정형화된 해결 방안이 있는데 이런 표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로컬 입장하고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 하여튼 조금 부연해 주시면 좋겠다 싶었고요. 재난보험 지원 프로그램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뭐 아까 제가 첫에 언급한 이제 그 재원의 소스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 예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다른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코이카 사업도 그렇고 코트라 사업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이나 이제 뭐 기술 관련 업체들이 많이 관여를 하게 될 텐데 경험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어찌 보면 개도국에서 맡고 있는 그 이 재난이라 자연재해라든가 뭐 등등 많은 그 문제점들이 한국이 이미 경험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 한국이 맞지 않은 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특히 그런 게 많겠죠. 그렇다면 어찌 보면 뭐 이 경우는 중남미가 되겠지만 중남미 지역에서 맡고 있는 도전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최전선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해외 현지에서 ODA 사업이든 뭘 하면서 우리의 사실상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사전에 투입하는, 사전에 뭐 쌓아가는, 기술을 개발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직접적인 실행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지에서 R&D 사업에 우리 관련한 기관이나 이 업체들이 R&D 사업에 조금 더 인발브 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연관해서 저는 이제 뭐 이건 제 아이디어인데 아까 그 홍 과장님 발표 중에 우리가 이제 한 시카 협력센터 계획이 있잖아요. 물론 뭐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 한 시카 협력센터가 그런 측면에서 뭔가 그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런 하여튼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발표하신 것 중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발표 제목 중에 우리 GPS라고 우리가 요즘에 부르는 글로벌 피벗 스테이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중남미 외교 이랬는데 이게 저는 이제 딱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될까 하는 게 와닿지 않아서 그런데 조금 부연해 주시면 좋겠다 싶었고요. 아마 이것도 이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준비하다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했는데 빌백 베러 바이든 정부 얘기가 조금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파트너십 얘기하면서 삼각협력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그 삼각협력 부문과 관련해서 조금 실행 방안 뭐 이런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언급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뭐 굉장히 많은 테마들인데 각자 맥시멈 한 4분 정도씩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순서대로 다시 할까요? 네, 홍 과장님.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중국의 그 영향력 관련돼서 말씀 주신 거 답을 좀 드리면, 지금 제가 뭐 그 업무를 하면서 대만 수국이라고 해서 중국 대만 수국에서 어떤 지원을 좀 반대든가 이런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지는 않지만 중남미가 사실은 이제 미국에 있어서의 앞마당이고 여태까지 미국이 챙겨왔던 곳이었는데 이곳이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중국의 영향이 커지다 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이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략적인 파트너를 좀 구하고 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주시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거 개발 지원 관련해서는 사실 뭐 중미랑 남미를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 그 발전 단계가 낮다 보니까 ODA 재원이 정부 차원에서는 가장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고요. 남미 같은 경우는 사실은
ODA 재원도 있지만 페루나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근데 대부분 민간이 좀 주도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포스코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민간 주도로 그 경제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보다 빨리 움직이는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게 그 기금 문제.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그 GCF라고 특별 기금이 이미 기재부 주도로 마련이 돼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티맥틱 차원에서의 기금은 외교부 차원에서보다는 각 그 전문 부처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저희 외교부에서는 이제 중남미의 그 지역 차원에서, 그러니까 한 시카, 중미 차원에서는 시카 협력 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카리브 쪽에서는 카리콤 협력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 기금을 통해서 좀 협력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 테마틱 차원에서의 외교부 차원에서의 구체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GPS 네 이게 이제 저희 그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기존 컨셉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 번영, 인권 그런 어떤 글로벌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적극 기여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중남미 차원에서도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중미 지역에서의 이민자 문제 사실은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슈인데 이런 이슈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하고 기여함으로써 어떤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거. 그다음에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협력 사업을 해서 그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삼각협력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미 지역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ODA 저희가 2.2억 불 공약을 했고요.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는 이제 ODA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 파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삼각협력이 어떻게 이루어 저희가 재원과 기술 협력을 재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타리카는 본인의 경험을 좀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산림 분야에서의 그런 유사한 ODA 협력 사업을 지금 코이카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박윤. 그 정형화된 해결 방안이 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사업을 많이 하면서 조금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R&D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그 전에 그 학생분께서 질문해 주셨던 그 옥수수가 기를 수 없을 때 요거랑 연계해서 조금 답변을 같이 드리면 뭐 종자 개발 그러니까 이제 그 기후 변화에 조금 그러니까 좀 건조한 기후에도 잘 자라거나 아니면은 그런 저기 홍수에도 좀 강력한 물을 좀 많이 먹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종자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이제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 코피아 센터가 이제 얼마 전에 생겨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한국에서는 조금 아직 직면하지 않은 문제인데 그 이제 거기가 프론트 라인이기 때문에 거기가 좀 더 거기에서 우리의 연구를 통하면서 이제 또 우리가 또 같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모델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러한 종자 개량이라든지 종자 개발, 유전 자원 이런 거는 사실 이것도 되게 특이하게 한국만 하고 있는 ODA의 특성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글로벌 곡물 메이저라든지 아니면 종자 회사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류의 ODA는 잘 하지 않는데 또 유일하게 또 한국만 진짜 예전에 저희가 받아서 발전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분야만 또 유일하게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R&D 분야는 이제 농업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지었을 땐 굉장히 유망한 부분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로컬 오너십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검증된 건 아닙니다. 이제 코이카에서 이제 그동안 했던 이제 탑다운과 이제 바텀업 방식이 있는데 이제 탑다운 방식은 이제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법을 이제 가장 근저에서 다루는 이른바 고위층을 이제 포섭을 해서 한국도 보내주고 잘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리더를 통해서 이제 사회 변혁을 일어나게끔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게 이제 정형적으로 이제 코이카에서 로컬 오너십을 기르기 위해서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또 중미 국가는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맨날 얘기하는데 이 마술적 사실주의가 이 공직에서 팽배해 있다는 그러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고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법이 있어도 되고 법이 없어도 안 되고 없어도 되고 막 이런 진짜 이 문학에서의 마술적 사회주의가 정책에 반영되는 이런 나라라고 저희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중미의 가장 큰 문제가 막 이게 너무 많습니다. 니카라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탑다운 방식이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굉장히 체제가 안정되어 있고 정치가
뭐 안정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가 가능한데 중미는 약간 조금 아시아랑 이런 데랑 좀 다르게 그 레짐 체인지 자주 일어나고 로컬 단에서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류의 사업은 저희가 이제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바텀 그래서 결국 그 수혜가 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결국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해에 맞는 정치 지도자들을 뽑을 수 있게끔 그래서 민주주의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응당 가져야 되는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밑에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시간은 더 많이 걸리고 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방식을 이제 중미에서는 조금 이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어프로치를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설명을 했을 때 그 여러 단계를 줄이거나 이러한 이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 논외로 이제 글을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알파베티자슨이라는 사업을 이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 사업도 그거는 이제 병행으로 이제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또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민족 언어가 24개나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잘 확산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들 글을 알려주는 노력들은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절차를 줄이는 그런 방식의 그런 어프로치는 안 되냐.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쉽게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안 고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절차, 그 단계의 절차는 이건 제 의견인데 뭐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절차가 있는 거는 그만큼 그 사회적인 그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절차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는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어디 가든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등록증이 그 사회에서 나타내는 그 신뢰, 그 스테이터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중민은 그런 내가 여권이 있고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별도의 소득 증빙을 해야 되고 뭐 또 별도의 컨스탄시아 데 라보르 어디서 근무하는지 이걸 끊어와야 되고 이래야지 이제 그 계좌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의 그러한 그 전체적인 발전 방향에 있어서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으면 그거를 그냥 단순히 시스템만 바꿔준다고 해서 그래서 뭐 전자정부를 해준다고 해서 그게 막 바로 성공하는 한국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이 왜 거기에 그 취약계층이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1960년부터 96년까지 내전을 통해서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죽기도 했고요. 그 대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좀 살기 힘들어서 이제 가족 구성원에 돈을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미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여성이 이제 혼자 가정에 남아서 혼자 일을 하는 가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또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과테말라 전 중미와 마찬가지지만 미성년 임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빠 없는 엄마 가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성분들이 사회에서 취약계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사업에서 잘 녹아나서 잘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 비디오를 보실 분들은 이 세션이 정말 충실했다, 내용이 정말 좋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한테 보라고 주변에 많이 전파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면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할 텐데 질문, 특히 중남미하고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면 비슷한 질문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뭐 한국은 며칠 전에는 황당한 질문을 받았는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가 왜 한국이 아프리카에 더 원조를 많이 하냐고 중남미에. 그래서 제가 답을 하다가 조금 흥분을 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원조를 안 받는 나라가 될 때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된다. 왜 원조를 자꾸 받으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각 국가의 원조 국가들, 공유 국가들의 아이덴티티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하게 됐어요. 어찌 보면은 이제 초강대국들,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데는 이데올로기를 상당히 내세우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은 그거하고 반대로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원조하는 나라들 쭉 보면요. 사회주의 국가가 더 많아요. 앞위에서부터 랭킹을 쭉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슈퍼 파워들하고는 좀
아이덴티티가 다르다. 또 일본은 공공연히 커머셜 인터레스트를 내세우죠. 우리는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덴티티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북유럽 국가들은 이제 휴머니테리안 인도주의를 내세우죠. 거기 플러스 이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수요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국가. 그렇다면 그게 이제 개발 경험이라서 요즘에 우리가 그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거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아이덴티티 개발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질문에도 그게 들어간 거지만 어찌 보면 미래 신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에 우리의 그 원조의 아이덴티티가 있다라는 게 메이저 3개 정도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 그리고 이런 거는 로컬 오너십은 사실 뭐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이미 뭐 OECD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다크 가이드라인 다 들어가 있지만 사실 한국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때나 박정희 대통령 때나 우리가 IMF 때 그 세 시기에서 우리가 버티지 않았으면 아마 오늘의 여기 못 이르렀을 것이다. 그 당시에 미국의 가이드라인이나 그 당시에 IMF 가이드라인대로 했더라면 아마 여기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여튼 요 몇 가지 주제들이 굉장히 오늘 토론을 하면서 큰 수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귀중한 발표해 주신 세 분께 그리고 또 좋은 질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